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시장 성과를 바탕으로 1분기 역대급 성적표를 받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16%에 달했던 카드론 금리가 최근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카드사 자금 조달 비용이 줄면서 앞으로도 금리가 더 내려갈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에코프로 주가가 과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첫 매도 의견을 담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 등 꾸준하고 안정한 수익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5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1위에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첫 소식 성나균 기자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거란 전망에 국내 상장사 중 분기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8.1%, 34.8% 증가한 2조 6,638억 원, 2조 1,655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역대 1분기 중 최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한 덕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네시스와 SUV 등 가격이 높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려 판매 믹스가 좋아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2010년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올 1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영업이익 1위를 탈환할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판매 대수도 증가하고 인센티브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환율도 예상보다는 좋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실적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 현대차의 실적 호조세가 1분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 실적 매출액은 160조 원, 영업이익은 12조 9천억 원으로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초 이후 기아 대비 주가가 부진했지만 금융부문 리스크 완화, 1분기 실적 호조세로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희승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인센티브 상승세가 경쟁사 대비 안정적이고 산타페, 투싼 등 대량 판매 모델들의 신차 출시가 예정된 데다 고부가가치 자동차 중심의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최근 서민들의 급전 창고로 불리는 카드론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연체율 증가와 여전히 불안한 금융 환경 등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연 16%를 넘어섰던 카드론 금리가 최근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삼성, 현대, 우리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91%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15%대와 비교해 1%포인트 내렸고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보다는 2%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금리 하락세는 조달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여전체 AA 플러스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6%에 육박했지만 최근 3%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카드론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체는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데
한국은행이 전날 연 3.5%로 동결한 기준금리가 조달금리에 이어 대출금리까지 반영되려면 석 달가량 걸립니다. 이런 상황을 들어 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 카드론 규모가 더 커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2월 기준 카드론 잔액은 36조 8,493억 원으로 전월보다 2,144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체율인데 지난해 말 카드사의 연체율은 1.20%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은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카드론 금리가 다소 잡히고 있지만 상반기 중에 공격적인 영업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해 금리의 추세적 진단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반기에 어떤 또 상황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든가 하면은 또 금리 인상 압력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당분간은 안정세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처럼 금리 하락이 계속되더라도 카드사들도 보수적인 운영으로 카드론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연초 10만 원이던 주가가 80만 원까지 올랐죠. 이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에 힘입어 파죽지세로 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의 증권가에서는 매도 보고서를 내놓으며 투자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600%가 넘게 오르며 주식시장 화두로 떠오른 에코프로. 에코프로 주식을 팔라는 국내 증권사의 첫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통상 국내 증권사가 매도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나증권은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를 45만 4천 원으로 올리면서도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매도로 변경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에코프로의 현재 주가 가치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에코프로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작년보다 3배 이상 커졌고 미국 IRA 수혜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성장성은 충분하지만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이미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만 소외된다는 두려움에 매수에 나서는 이른바 포모 현상에 의한 추격 매수는 더욱 위험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가운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거래대금도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거래일 연속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과열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등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며 부정적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에코프로는 16.7% 급락한 64만 원에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 BM 역시 6%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통상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와 책임 경영 등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 기업 주가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지 아니면 급한 불끄기일지 최민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최수연 네이버 CEO와 김남선 CFO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각각 자사주식 2억 원, 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 약 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도 삼성전자 보통주 3,000주를 주당 6만 700원에 매수했고 조조한 LG전자 사장 역시 LG전자 보통주 2,000주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이외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박성화 SK스퀘어 사장도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책임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기업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경영진들의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규모가 아님에도 내부 정보를 잘 아는 기업 경영인이 직접 나서 책임 경영을 보이는 건 주주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최근에 진행된 CEO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유통 물량의 1%도 안 되는 규모인 만큼 기업 주가 흐름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이어 진정한 주가 부양을 위해선 회사 임직원들의 주가 매입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해서 주주한테 신뢰를 주는 부분도 긍정적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해서 실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사주 매입 후에 다시 되파는 경향들이 많아서.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에 국내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분양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위험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의 민간 임대주택 사업 강자인 부영의 경우 최근 미분양, 유동성 위기, PF 우발 채무 등에서 타 건설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강점에 건설사들은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주택과 건축 등 수주 사업 위주에서 임대 운영으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임대형 주거사업지 VL 루에스트 마곡을 사업 다각화의 첫 신호탄으로 삼고 임대 운영 사업을 확대합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DMC역 등을 통해 10년 장기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공급했고, 신형은 평당 1억 원의 고분양가가 책정된 브라이튼 여의도의 전세대를 당초 후분양에서 임대 후 분양으로 공급합니다. 금호건설은 최근 2,300억 원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제 사업체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듯해 보이지만 아직까진 금리 등 리스크 요인이 많아 시장 하락기가 지속된다면 당분간 매매보단 전월세 수요가 많아 임대주택 사업을 도전하는 건설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그동안 재활용률이 미미했던 폐플라스틱이 귀중한 자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친환경 체질 개선 노력과 정부의 환경 정책으로 폐플라스틱을 열분의 유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도시유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유전이란 폐플라스틱에서 열분의 유를 뽑아내는 것으로 화학적 재활용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폐플라스틱에 300에서 800도의 높은 온도를 가하면 원유 상태의 열분의 유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플라스틱만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재활용이나 일정 조건의 플라스틱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화학적 재활용 방법과 달리 비닐, 오염된 플라스틱도 재자원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서울시가 어제 4개 석화기업에 폐비닐을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맺으며 기업들의 열분의 유 사업 진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열분해 시설을 화학적 재활용 시설로 분류 개편을 했고요. 보일러 연료나 이런 연료로만 재활용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LG화학은 고온의 스팀으로 열분의 유를 추출하는 초임계 방식을 사용합니다. 불로 직접 가열할 때보다 설비 그을음이 덜 발생해 설비 관리와 운용 효율을 높였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초임계 열분의 유 공장을 짓고 2만 톤 규모의 열분의 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열분의 유 공정에 후처리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후처리 기술은 열분의 유를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하기 전 정제하는 기술로 파이프라인 부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생산 플라스틱 중 연간 250만 톤을 직간접적으로 재활용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SK 지오센트릭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의 축구장 22개 크기의 ARC를 짓습니다. 열분의 유를 포함한 해중압, 폴리프로필렌 추출 등 화학적 재활용 방법 3가지 모두를 아우른다는 뜻에서 고도화된 이라는 뜻의 어드밴스드를 붙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8월 현대 오일뱅크로부터 열분의 유에서 추출한 납사를 공급받아 여수 공장 내 납사 분해 시설에 투입 중입니다. 2030년까지 열분해 사업을 15만 톤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친환경 바람 속 폐플라스틱이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최근 정부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사 개청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특별법에 대한 대안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우주항공청 개청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한 업체. 최근 원청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잇따른 수주로 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위축과 인력난 등이 겹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이를 중심으로 제조 기반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된다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이 등 국내 항공산업 최대 밀집지인 경남 지역에서는 우주항공청 유치를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야당에서 정부의 특별법 대신에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대안 법안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우주항공청 개청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조정을 위한 사무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주를 개척해 나갈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상남도는 도청 청사 앞에 누리호 실물 모형을 설치하고 우주항공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개청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과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청사 유치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카이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산업의 메카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구상하고 또 정주 여건을 개발해서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구성에 대한 여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지난달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를 내고 210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기온 상승폭이 섭씨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예상됐습니다. 오늘은 저개발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PCC가 이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전망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IPCC는 이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혹은 빙하가 녹는다든가 혹은 생물 다양성 손실 등 이런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가 없고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현재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산화탄소 잠재 배출량은 1.5도씩 목표 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인류 모두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전략으로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화석연료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고 활용 기술을 통해서 저탄소,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 다음에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이 있어야 하고요.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탄소 중립에 이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데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비용 조달을 어떻게 할까요? 27차 이제 기후변화 해박 당사국 총회 당사자국이었죠. 이집트와 영국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이들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이 속속 현실화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2030년에는 연간 3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예. 보고서는 전 세계 개도국이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극단적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중국을 제외하고도 2025년에는 1조 달러, 2030년에 2조 4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가량은 개발도상 국가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절반은 선진국들의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나머지 비용을 충당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세계은행이라든가 다국적 개발은행 등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보고서의 주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니콜라 스턴이라고 아주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니콜라 스턴 같은 경우는 2006년에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스턴 보고서를 아주 유명하죠. 예.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부분의 에너지 인프라와 소비의 성장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면서 이들 나라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된다면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았는데요. 스턴은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에 대한 투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수백 년간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죠. 예, 그렇다면 이 저개발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 요구가 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지원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이집트에 열렸던 27차 이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네. 일단 개발도상국들은 강력하게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탄소 감축과 기후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중에서 보상은 적응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개발 국가들은 이 두 축과 별개로 자신의 나라들이 기후재앙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실과 보상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개념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예. 개발도상국들은 대출 형태일 가능성이 큰 지원에는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돕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보상 의무에 따라 책임진다는 자세를 요구를 한 것이죠. 사실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를 돕는 재정 지원이 대출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거든요. 영국의 클라이밋 홈 서비스에 따르면 공정한 에너지 전환 계획의 3%만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고요.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장금리 이하의 대출 혹은 보증 등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적응의 범주 안에서 손실과 피해를 다뤄왔었는데요. 예. 당사국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의 합의는 이번에 이루어졌어요. 다만 이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지와 또 관련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선진국들의 좀 더 담대한 결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손실과 보상 그리고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예금 지급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는 허위 소문에 휘말렸습니다. 양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주주인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가 2차 공개 매수에도 성공하면서 96.1%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매각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현대글로비스가 인수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신고가 신고를 통해 집값을 띄운 뒤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10건 중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시세 조작 행위 뿌리 뽑기에 착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은 내일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다만 황사 때문에 공기질은 계속 좋지 않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도 문제입니다. 건조특보 현황 보시면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대구와 울산의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 대부분 지역과 서쪽 일부 내륙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있지만 당분간 이 건조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7도, 대전 3도, 춘천은 2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세종 22도까지 올라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10도, 울진 8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5도, 제주는 11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광주 23도, 부산 20도, 대구는 24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동해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